요즘 맥도날드 광고 보셨어요? 현지화에 푹 빠진 이들의 광고 포인트에 항상 감탄합니다.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배경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는 단순한 햄버거 가게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국이 되었고 그 상징인 황금빛 아치의 가치는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공의 출발점에는 단 2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 제국을 넘겨주고 받은 돈은 고작 270만 달러였습니다. 이 운명적인 숫자가 보여주는 건 거대한 성공과 쓸쓸한 결말이 공존한다는 사실. 영화에서 다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화 파운더가 끝나는 1961년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인수한 그 시점 이후 영화는 더 이상 형제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그 자리에서 더 빅 M 레스토랑을 열어 자신들이 처음 믿었던 방식, 즉 품질 좋은 햄버거와 친절한 서비스를 이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자본을 무기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결국 같은 도시에 크록의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서고 형제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형제들이 지키고자 했던 좋은 맛과 좋은 서비스는 오늘날 패스트푸드 역사에 여전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진짜 정체성. 영화 안에서 레이 크록은 우리는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죠. 사실 이 말은 크록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은행가 출신 해리 소노번의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레이 크록의 무모하다 싶었던 확장 전략을 곰곰이 들여보다가 맥도날드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햄버거는 팔리고 사라지지만 땅은 영원하다. 그래서 본사가 부지를 직접 사서 가맹점주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고안했죠. 이 구조는 단순한 임대료 수입 그 이상이었습니다. 본사는 매출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 수익을 확보했고 동시에 전 세계 매장을 철저히 통제하며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혁신 덕분에 맥도날드는 단순 외식 업체가 아닌 거대한 부동산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노보는 1955년부터 크록과 함께 맥도날드를 이끌었고 회사의 재무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크록의 끝없는 확장 욕심과 달리 결국 회사를 떠났지만 그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 오늘날까지도 맥도날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후 해리 소노번의 전략은 부동산 투자 신탁 등 글로벌 자산운용 트렌드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메뉴는 바로 빅맥이죠. 그런데 이 인기 메뉴가 본사 지시가 아니라 한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7년 피츠버그의 가맹점주였던 짐 델리가티는 당시 단조로운 메뉴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풍성한 버거를 원한다는 직감을 바탕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2장의 패티와 특별한 소스, 그리고 중간에 빵을 결합한 새 햄버거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맥입니다. 처음엔 지역 매장에서만 팔리던 메뉴였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결국 본사 메뉴로 채택되었죠. 이 사례는 맥도날드의 혁신이 꼭 윗선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고객을 마주하던 가맹점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꿈은 결국 좌절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며 세상 곳곳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다우니에 있는 넘버원 스토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 매장이자 형제들이 추구했던 원칙과 열망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좋은 햄버거를 만들고자 했던 초창기 열정과 완벽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맥도날드의 뿌리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994년 로스리지 대지진 당시 도로는 내려앉고 철근이 솟아오르는 등 매장은 한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곧바로 이 공간을 복원하며 형제들의 초창기 정신을 잇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매장을 넘어 창립자 형제들의 순수한 열망을 기리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영화 파운더가 보여준 갈등 뒤에 사실 더욱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계약 문제였죠. 1961년 레이크록이 형제들로부터 맥도날드를 $270만 인수할 당시 그는 순매출의 0.5%를 평생 로열티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최종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힌 것은 아니었고 단지 구두 협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했죠. 만약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오늘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형제들은 분노했지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울 법적 자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권리와 사업을 잃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일화는 기업가들에게 초기 계약의 명확한 문서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변함없이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맥도날드. 이 놀라운 일관성 뒤에 햄버거 대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프레드 터너라는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저 패티를 뒤집는 단역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터너는 레이크록 이후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표준으로 끌어올린 진정한 설계자였죠. 1961년 미국 일리노이즈 엘크 그로브 마을 작은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지하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고작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이 햄버거 대학은 교육을 넘어 맥도날드의 정신을 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맹점주와 관리자들은 이곳에서 패티 굽는 정확한 시간부터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표준화하는 지식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맥도날드 다음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죠. 지금까지도 27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각 매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단순 햄버거 회사를 넘어 시스템을 판매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준화의 과학 덕분이었죠. 1984년 레이크록은 세계적인 기업 총수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았던 형제들에게 남은 건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동생 모리스는 1971년 세상을 떠났고 형 리처드는 1998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7년 전 리처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햄버거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서 형제들의 철학과 열정, 그리고 끝내 놓쳐버린 꿈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창업가와 기업가들이 마주하는 끝없는 고민이 담겨 있죠. 완벽함을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빠르게 확장해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며 사라질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성공을 쫓는 선택이 현명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비단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크록의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숙명 같은 화두가 아닐까요? 결국 맥도날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빛 아치 제국의 진짜 창업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디어를 만든 형제일까요? 세상에 널리 퍼뜨린 레이크록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땀을 흘린 수많은 이들일까요? 명확한 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이야기와 사람들이 맥도날드라는 이름 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